자, 오늘은 이제 그 간통죄를 주제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그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그 간통죄와 관련해서는 그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존치를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이제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통죄는 아까 한 출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것이지 이 간통 자체를 이제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통죄, 다시 말해서 간통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뭐 주제들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위는 이제 금지된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즉 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처벌하겠다. 그래서 뭐 심하게는 이제 사형을 통해서 생명을 박탈하기도 하고, 이제 오늘 간통죄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형. 그래서 자유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해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금지한 것들을 위반하면 이제 그런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국가가 이 형벌권이라고 하는 이런 그 권한을 가지고 내지는 권력을 가지고 개인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뭐 우리가 이 영화 뭐 이런 데서도 흔히 많이 나오는 주제가 결국은 이 결혼한 사람들의 그 사랑 이야기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영화로 표현되는 로맨스가 되고 나쁘게 이제 표현하면 결국 불륜, 그래서 이제 뭐 감옥에 가고 뭐 이런 이제 그 두 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과연 이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통죄에서 말하는 이제 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 일방이 이제 결혼한 사람이어야 되죠. 법적으로 결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부남이나 이제 유부녀가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이제 처벌하는 것이 간통죄죠. 그래서 이 죄의 특성은 일단은 남녀간에 이제 은밀한,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동성혼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결혼한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남녀간에 결혼한 사람만이 아직은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동성혼이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간통죄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이성 간의 결혼이 허용된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일단은 결혼한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사람과 성적인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일단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이 결혼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법적인으로 결혼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이제 맺었을 때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즉 개인의 굉장히 은밀한, 내밀한 어떤 행위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들 가운데 이제 가장 그 내밀한 행위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그야말로 은밀한 그런 행위들인데 바로 그러한 영역에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가는 이제 이 범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증명하느냐? 이제 검사가 증명을 하는 거죠. 기소하는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수사 과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개인의 은밀한 어떤 행위 영역에 뭐 결국 이제 수사관이고 또 그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지만은 그게 뭐냐면 결국 이제 국가죠, 국가. 국가가 결국은 이제 나의 사적인 생활 영역에 들어와서 그런 은밀한 영역을 이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간통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그 논의의 아주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검사가 기소를 해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뭐 그런 상황 자체를 몰래 들어가서 이제 뭐 사진을 찍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통죄 그 판결들을 쭉 보면 뭐 이건 과연 국가가 어떤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인 판결문에 과연 이렇게 주절주절 써야 되는 내용인가를 우리가 의문을 갖게 할 만큼 이게 과연 국가가 개입해서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도 자체가 어쨌든 친고죄,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비로소 이제 이제 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친고죄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배우자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사는 사람은 고소를 안 할 것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참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고소를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아까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에서만 고소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간통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이제 쟁점은 뭐냐면 아까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의 매우 사적인 영역, 이런 성적인 어떤 그런 행위와 관련된 사적인 영역에 과연 국가가 개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간통죄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폐지한 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폐지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간통죄를 두고 처벌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제 처벌하는 경우에도 남자와 여자, 그 해당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평등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여성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예도 있죠. 어쨌든 아예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하거나 아니면 좀 불평등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이제 쭉 보면은 뭐 많았을 때는 이제 한 해에 10,000건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10,000건 이상 된 해도 있었지만 점차 줄고 있고 2011년 같은 경우 이제 3,000건이죠. 3,000건. 그러니까 매년 한 3,000명이 어쨌든 그 간통죄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이제 드러난 수치이니까 그렇고 뭐 드러나지 않은 숫자도 뭐 많이 있겠죠. 결국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아직도 이제 그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간통죄에 이제 찬성하는 논거와 이제 반대하는 논거들이 있죠.
그래서 결국 왜 국가가 이런 사적인 생활 영역에 개입해서 금지와 처벌을 가하는가? 결국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성도덕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게 결국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성도덕이라고 하는 거, 도덕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한 사람이 결국 이제 한 사람하고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성도덕, 성윤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뭐 도덕과 윤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조금씩 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성도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일처제. 지금 우리 혼인에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한 뭐 네 가지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혼인에 있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령. 나이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중혼이 금지되죠.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또한 또다시 결혼할 수 없는 중혼 금지라고 하는 게 있고, 또 근친혼이 금지되어 있죠. 근친혼. 그래서 일정한 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아직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이 가족법 학자들이 말하기는 동성 간의 결혼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금지되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중혼, 즉 일부 일처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큰 대원칙이기 때문에 간통죄는 바로 그런 큰 법의 원칙을 이제 보호하고자 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이제 가족을 보호한다. 왜냐하면 이제 간통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가족은 깨지고 해체되기 때문에 가정을 이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부간의 성적인 성실 의무, 이거는 뭐 어떤 면에서 이제 일부 일처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성실 의무를 이제 보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던 가족의 보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결국 간통으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해체된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 문제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회적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간통을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그리고 자주 이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성. 결국 이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여성일 때 이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이 간통을 하는 경우에는 남성의 간통보다 더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간통죄 사건이 벌어진 경우에 남자들은 이제 경제적인 강자이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은 여성들은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여성에게 이제 불리한 그런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여성을 보호하는, 여성을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은 남자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간통죄를 통해서 결국 처벌받는 사람들은 남성이 될 것이고, 이제 여성은 이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데 조금 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간통이라는 게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대체적으로 기존에 많이 주장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성은 이제 피해자다라는 거죠. 여성은 피해자다. 피해자고 결국은 남성이 가해자고, 그런 이제 논리가 있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성적인 문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논거를 보면은 결국 우리 사형제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형벌제도의 목적이 이제 응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형벌의 목적을 다른 데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통죄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범죄로 발생하는 어떤 그 공익에 대한 해악의 정도에 비례해서 이제 처벌을 가야 되는데, 뭐 간통죄를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간통죄에 대한 그 형벌이 지나치게 이제 무겁다. 다 징역형이기 때문에 뭐 벌금형이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다 징역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형벌이 좀 무겁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이제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성에게 더 가혹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 이제 남성이 경제적인 강자고 여성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남성은 이제 많은 위자료를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간통죄 아까 말한 이제 고소를 취하시킬 수 있는데, 여성은 이제 위자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가 되면 이제 남편의 그 고소 취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더 처벌을 많이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제 반론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악용의 가능성은 결국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간통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통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이제 결국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사 이혼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혼 과정에 이제 어차피 깨진 가정이니까 결국은 가정이 깨지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 남는 건 뭐냐면 양육의 문제와 이 재산 분할의 문제만 남거든요, 사실. 여러분 아직 잘 이해를 못하죠, 그죠?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그죠? 아직 결혼도 안 해봤는데 무슨 이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결국 이제 더 많은 이제 재산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위자료를 많이 주면 내가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혼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체하는 거 아니냐, 개념 자체가 그리고 일반 예방 효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사형제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그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가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결국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 일반 예방 효과죠. 그러니까 간통에 어떤 그런 이를 수 있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간통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너가 간통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국가가 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이제 중지할 수 있는 효과. 그게 이제 일반 예방 효과인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걸 이제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사형제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형에 이를 정도의 범죄는 대체적으로 그것을 저지르는 순간 내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범죄가 많이 있는 것처럼, 간통죄의 경우에도 아무리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국가가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그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정의 문제인 거죠. 애정, 그렇죠? 여러분도 아직 뭐 결혼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의 그 기억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운명적인 또 그 이성이 지나간다. 혹은 뭐 동성이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과연 내가 이것이 윤리적으로 지탄받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절제가 되는가? 이따 한번 얘기해보죠. 나는 절제가 됐다, 충분히. 나는 그걸 도덕적인 비난을 때문에 나는 그걸 늘 감내하고 있다, 절제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또 한번 얘기를 해보죠. 물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제 바람둥이로 이렇게 낙인을 찍히게 되면,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게 다 전 세계에 퍼지는 이 강의에서 내 얼굴이 비치는 상황에서 나는 바람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진짜 진실로 돌아가 보면 과연 애정,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법으로 통제해서 과연 이게 교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금지하고 처벌한다라고 해서 전혀 효과를 사실은 거둘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불평등한 적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결국 경제적 약자인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성하는 논거는 사실 키워드를 보면은 결국 이제 성도덕, 그다음에 일부 일처제, 그리고 이제 가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호할 만한 이제 가치가 있고, 또 이 간통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간통죄라고 하는 이 범죄는 여전히 존치시켜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말하자면은 결국 뭐 여러 가지 논거가 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 애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행위를 과연 처벌로서 규제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인간의 내밀한 영역인데 과연 국가가 개입해서 감독하고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통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성과 관련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했었는데, 성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과 관련된 자기결정권이죠. 성과 관련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성행위와 관련해서 그 여부나 상대방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권리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이죠. 인간의 존엄이고, 그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자유와 평등인데, 그 중에 이제 자유라고 하는 이 권리로부터 결국 이제 다양한 권리들이 나올 수 있죠. 다양한 뭐 양심의 자유도 나올 수 있고, 직업의 자유도 나올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자유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그 권리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열거되지 않은 권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될 인간의 존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아무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례 중에는 과거 이제 혼인 빙자 간음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을 빙자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주로 이제 남자들이 여성을 이제 속여서 나와 이제 결혼하자라고 유혹한 뒤에, 그러니까 혼인을 빙자해서 실제적으로는 혼인할 마음이 없는데
혼인을 빙자해서 이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에 처벌했던 범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위헌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도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이제 동성동본 금혼제의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결국 이제 성이 같고 본이 같으면 이제 결혼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결국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결혼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만 결국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제의 경우에도 결국 이제 결혼 상대방을 정해서 어떤 성적인 그 의무가 있는 그런 그 상대방과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하자면 어떤 면에서 성적 자기결정권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이제 헌법재판소도 줄곧 그 강조하고 있는 권리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기본적인 권리죠. 인간의 성적인 욕망과 관련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인권이면서 이제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열거되지 않은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성적 자기결정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들로는 과거에는 이제 동성동본 금혼제나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지만 요거는 이제 다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이 간통죄는 아직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아서 아직 살아있는 이 형벌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그래서 요즘 뭐 시중에 뭐 검찰총장의 혼외자 이야기도 나오고 이 간통죄죠. 이미 간통죄죠. 혼인한 자가 만약에 그랬다면은 사실이라면 또 뭐 과거에 뭐 그 민주당의 그 여성 대변인과 뭐 유명 교회의 그 아들이면서 무슨 그 언론사 무슨 뭐 이렇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사실은 간통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 우리 언론에서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간통죄로 지금 얘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다 간통죄죠. 그죠? 혼인한 자가 그러니까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다른 상대방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건 그건 다 그거는 뭐 아이까지 낳았다라고 하니까 뭐 더 증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간통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언론은 뭐 그걸 막 보도하잖아요. 막 보도하잖아요. 이건 간통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아직 지금 여전히 간통죄는 살아있지만 간통을 그러니까 범죄라고까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윤리적인 비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반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요즘 언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다 결국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이제 문제이죠. 성적 자기결정권. 그래서 결국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과연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이제 어느 쪽을 더 보호해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가족이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아도 결국 이제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저 좋아하는 사람과 이제 뭐 성적인 관계를 맺든 계속 결혼을 하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아까도 이제 지적했듯이 가장 그 존치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일반 예방 효과 결국 과연 그 인간의 이런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금지해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위협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통제될 수 있는 일인가요? 근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고, 아까 말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신고죄고 고소를 하려면 이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정을 실제적으로 보호하느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아까 이제 3천 건 이상의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소되는 인원은 또 거기에 비춰보면 또 더 적지요. 한 뭐 20% 정도만 기소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기소가 되어서 이제 또 실형을 받는 경우까지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국가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이제 20%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 간통 건수의 일부만 일단 수사가 되고 또 수사가 된 것 가운데서도 아주 일부만 기소가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실상 이것이 과연 국가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지금 그 단속을 해서 처벌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다른 면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굉장히 이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몰래 숨어 있다가 개인의 이제 사적인 영역에 이제 뭐 경찰을 대동하고 막 그 급습을 해서 사진을 막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은 일을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그렇게 국가가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검찰이 수사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제 기소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증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런 아주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악용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자에 의한 악용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간통을 해서 혼외자를 낳았다. 이거는 뭐 도덕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그 타격을 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 보도가 나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건 굉장히 이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정치적인 악용. 그러니까 배우자에 의해서 뭐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한 그것도 뭐 일종의 악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종의 뭐 정적을 제거하는 이런 수단으로 뭐 악용될 소지가 높은 것이 또 이 간통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생활, 아까 말했던 이제 사생활 노출, 이런 것들이 이제 치명적인 이제 결함이죠.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줄기차게 간통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데, 합헌 결정이 마지막 합헌 결정은 이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헌법재판소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헌 결정이 나려면 이제 6인, 3분의 2인,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5인이 위헌의 의견을 가짐으로써 전국적으로 위헌 결정은 되지 못하는 결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그러니까 5인이 오히려 위헌 의견인데 4인인 합헌 결정이 결국 이제 법정 의견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정족수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바로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결정도 5인이 위헌, 물론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헌법 불합치인데 실질적으로 위헌이라는 거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합헌 결정이 나갔기 때문에 이제 또 다시 만약에 간통죄 그 위헌 소송이 걸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제 예측하기 어려워. 물론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보수적인 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흐름은, 전체적인 헌법재판소의 흐름도 위헌이 다수. 그러나 아직은 전국적으로 위헌 결정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헌법재판소도 주로 이제 제시했던 그 반대의 논거들이 비슷해요. 결국 비슷하죠.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성도덕, 일부일처제, 뭐 가족의 보호, 여성의 보호,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한 반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 또 뭐 일반 예방 효과의 어떤 그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든지 사생활을 건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반대하는 논거
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간통죄에 관한 논의는 이제 간통 자체를 정당화하는 논의가 아니라 간통, 그러니까 이제 말이 좀 거세서 근데 간통,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언어는 이제 성행위죠, 성행위. 성행위인데 거기가 이제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된 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간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뭐 똑같이 사랑이면 사랑이고 로맨스면 로맨스지 뭔 로맨스고 뭔 불륜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비난은 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국가가 개입해서 형벌로 금지하고 처벌해야 되는 사안에 속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논의해 보면서 과연 국가가 인간의 행위 가운데 어디까지를 규제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논의해 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런 인간의 이런 사적인 영역을 과연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제 애정 같은 그러면 뭐 사실은 꼭 뭐 성행위가 오고 간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양다리 걸쳐서 한 여자를 버리거나 한 남자를 버리는 것도 사실 정신적 충격이 크잖아요. 그런 것도 처벌해야 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국가가 인간의 이 생활 영역 가운데 간섭 못하는 영역이 없어지는 것이죠. 과연 그래서 우리가 애정 행위, 뭐 사실은 이제 이런 인간의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지, 또 만약 사적인 영역에 어떤 범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디까지인지 한번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쪽을 한번 와볼까요? 일단 이쪽 블록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 블록에서. 국가가 인간의 애정행위에 간섭할 수 있는가? 자유전공학부 장수창 학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바라보려면 먼저 법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공동선을 추구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통이라는 게 과연 사적인 영역의 문제인지는 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간통이 합법화된다면은 성도덕이 되게 문란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성과 이성 간에 느끼는 감정은 상당히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이 된다면은 함부로 다른 사람과의 불필요한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통이 사회 질서를 파괴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가족이라는 게 되게 사회 전체의 질서 이런 데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유교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정이라 했는데 한마디로 제가 즉 집안을 잘 들어서 나를 잘 다스린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가족이라는 곳이 자식 세대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의 장이 됩니다. 즉 신뢰와 사랑으로. 근데 만약에 가족이란 공동체가 파괴해서 그 아이들이 신뢰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만약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사람과 사람 간의 불신과 증오로만 대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 전체 질서가 되게 무너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적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따라서 공동선을 추구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의 기능을 봤을 때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봅니다. 간통이라고 하는 행위는 이제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네.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예, 여기. 예. 저도 신경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유교적인 가족 관계가 저도 바람직한 가치라고 우리가 어떤 아시아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국가가 제시하는 그 세 가지 면에서 좀 간통죄가 좋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어떤 제시한 특정한 가족 개념이나 성도덕을 개인들에게 강제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개인이 가장 매미하다고 할 수 있는 성적 영역을 법정이나 또 심지어 수사기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부분을 공개를 하는 것이 우리 어떤 법치국가에서 가능한지가 의문이고요. 또 제가 조금 다른 나머지는 너무 이 교과서나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생각해 본 건 간통죄라는 게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간통죄가 형법상에 개정이 될 때 유부녀만 처벌하는 조항으로 그 전까지 유부녀만 처벌하는 조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현재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처벌하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을 한번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지금 현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네, 이제 뭐 반론인데 우리 아까 맨 앞에 했던 친구의 그 의견을 좀 누가 보완을 해보죠. 이거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이거 어떻게 순전히 사적인 거냐? 가족에 또 영향을 주고 또 자녀에게도 영향을 주고. 네, 잠깐만요. 네. 세 번째가 뭐예요? 네. 네, 좀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네. 요즘 검찰총장의 사건이 좀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공무원의 사생활과 그 직무, 공무원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간통죄 자체가 형법상의 처벌 대상인 만큼 그런 논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성매매를 합법화할지 여부도 그런 사회적 쟁점들이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통죄가 존재하는 이상은 그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과 연계적으로 생각을 해볼 검찰총장 문제는 어쨌든 현재 일단 그게 간통죄가 있으니까 검찰총장은 일단 범죄자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만약 그야말로 사적인 영역이 돼서 간통죄가 이제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 논의 바깥으로 가겠지만은 일단은 뭐 간통죄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검찰총장이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근본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했던 친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면 좋겠어요. 이건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사적인 영역이냐? 가정을 깨트리고 자녀에게 해악을 끼치고 사회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게 어떻게 사적인 영역이냐? 누가 한번 더 그 논의를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여학생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정치외교학과 이성년인데요. 전 간통죄란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의 애정행위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한 사람들의 제한에서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전 애정을 느끼는 그 애정행위 자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상황이고 이건 처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결혼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리는 것은 단순히 사적이고 개인적 차원, 감정적 차원으로 볼 수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혼인 계약이라는 명시적인 서류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충분히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 계약은 계약 위반 시에 보상까지, 그러니까 보상까지도 포함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만약 자신이 충실하게 이 사회로부터 온 명시적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진작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인 계약이라는 걸 파기하는 거는 사기와 같은 범죄의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가 조금 더 한 명만 더 우리 이 친구의 의견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보시죠. 저기 우리 남학생이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블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뒤에. 네. 저 뒤에. 네. 저 뒤에. 네. 그럼 좀 이따 하세요.
누가 우리 지금 두 남학생과 여학생의 의견을 한번 더 보완을 하시고 이제 넘어갑시다. 네, 여기 남학생 얘기해 볼까요? 예, 저는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 기영학과 김동규 학생입니다. 예, 저는 이제 간통죄 성립을 찬성을 하는데 이제 일단 얘기되는 관점이 보면은 이제 간통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것 같은데 이제 간통죄를 이제 목격한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결혼이라는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그 피해자가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이제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피해자와 그 피의자의 주변인들이 그 간통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 때문에 입을 정신적인 피해가 이제 다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충분히 그 파급력이 제 개인이 만약에 경찰총장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일 경우에는 이게 더욱더 확산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작은 이제 한 가정이라는 측면에서만 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간통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그렇게 고소를 당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의 주변 친척들이나 친구들 이런 쪽에서 다 이제 영향력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계약을 저버렸다는 측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성적 자유를 이제 자꾸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제 개인의 물론 성적 행복을 추구하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행복을 침해를 할 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연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이제 성적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지만 타인들에게 이제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형법상으로 이제 처벌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런 의의를 제시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성적 행복을 추구를 하되 이제 그것이 만약에 이제 타인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고 타인의 행복을 침해를 한다면은 이제 처벌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거기까지 한번 들어보고, 네, 우리 이제 저 반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남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계속 손 들고 있으니까. 네. 자유전공학부 문정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애정이 전제된 관계라면 이는 인간 본능의 내면 세계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도 불가능하고 선뜻 공적으로 제재에 나서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통죄 규정은요, 혼외의 애정관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성교행위까지 나아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윤리적 비난이나 배우자의 민사적 책임 추궁을 넘어서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기준을 두는 일명 구시대적 관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혹은 혼의 애정관계와 혼의 성관계 그러니까 단순하게 애정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성관계 사이에 그렇게까지 질적으로 다른 구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자유주의 확대라는 현대 법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저는 위화감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이 이불 안속까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간통행위는 배신행위일 언정 범죄행위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여자분께서 이제 계약 위반 얘기를 하셨는데 본질상 계약 위반 혹은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이혼 법정이나 민사 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형사 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는 아닌 것이 이미 부부간의 실질적인 신뢰 상태가 깨어진 상태라면 배우자와는 몸과 마음이 이미 서로 떠난 경우에도 타인과의 성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면 법은 개인에게 도대체 간통죄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부부는 상대방에게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혹은 예속시킬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지나친 소유와 예속의 발상에서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상 처벌까지 나아가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과도한 자유권의 억압의 상징이 이런 바로 간통죄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간통죄는 반드시 이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쪽 블록은 없습니까? 이제 그쪽 블록은 그 옆에 여학생 한번 일단 들어보고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이 손을 많이 드네요, 오늘은. 네. 경영학과 박가연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 학우님께서 그 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 혼인이라는 것은 그 동등한 두 관계의 그 쌍방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상대방에게 신의성실하게 그러니까 그 상대방만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약속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두 채 간의 약속에 대해서 그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어떤 권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방적인 뭐 매매 계약이나 이런 것에서 만약에 어떤 한 주체가 그 자신의 신의성실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형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사적으로 상대방을 소송해서 그 손해배상을 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을 일종의 배신을 했을 때 그 피해자는 그것을 민법적으로 소송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런 사적인 영역을 형법적으로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그것을 형법적인 조항으로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아무리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이더라고 또 그 소송을 더 윤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적인 조항을 더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이쪽에 한 사람만 더 들어보고 여기 남학생 한 명 더 들어볼까요? 그럼 일단. 네, 법학과 최원목이라고 합니다. 네, 그 계약 문제에 대해서 법사분들이 그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상 개인 사이의 계약은 헌법적보다 우선적으로 그 배상을 통해서 민사적 해결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그걸 반박해 드리고 싶으면 또 그 일단 간통죄가 앞서 말했다시피 육체적 관계, 육체적 외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정신적 외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그런 약간 불평등한 그러니까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뭐 피해자의 상황에 봤을 때 이게 너무 힘들고 그런 것에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상황에서 봤을 때도 상대방이 1회 타 이성과 성행위를 한 것과 아니면 뭐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정신적 외도를 한 걸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1회의 그런 외도보다 그런 정신적 외도를 한 거에 대해서 더 큰 고통을 받고 그렇게 느끼지만 강통죄는 오직 그 육체적 그거에 가지고 처벌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형량으로 봤을 때 더 과도하고 더 적은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간통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관계 그런 거에만 머물러 있는 되게 불합리한 면이 있는 법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간통이 그런 사회적 가족이나 이런 거 자식들에게도 매우 충격을 주고 이런 걸 사회적으로 해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신화라고 하죠. 이혼 가정, 재혼 가정에 그리고 무조건 이혼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가정 그거가 행복한 것이고 이혼 가정과 재혼 가정은 아주 불행한 집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편견에 사로잡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개인이 진짜 간통죄가 두려워서 이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지만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 그것 때문에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 가정에 있는 그 부부는 정말 사랑해서 살고 정말 그 안에서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정은 오히려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 행복한 가정을 새로 꾸려서 그 안에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자녀나 가족들에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무조건 간통죄를 통해서 그 가정을 잡아낸다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행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간통죄가 정말 개인 사이에 특수한 정말 어떤 여러 가지 발생된 상황이 많은 걸 불구하고 그런 건 그렇다면 형법이나 국가가 나설 게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맞춰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해결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옳은 오케이, 네. 생각합니다. 자 이제 또 반론을 들어봤으니까 지금 결정적인 이제 논거가 한 두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왜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만 처벌을 하느냐? 정신적인 게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는데 간통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저 논거를 한번 누가 반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번엔 이쪽 블록으로. 네. 네, 저는 철학가 엄준서입니다. 그 간통죄를 찬성하는 게 간통죄 유지를 찬성하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느냐? 저는 그거가 처벌을 할
할 당위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처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예컨대 증거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행위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관통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 그것이 뭐 정신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위자료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청구를 하고, 특히 행위적인 측면에서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지금 사법연수원생 사건이 나가지고 지금 스캔들이 나고 있는데, 예컨대 혼인빈자하는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어떤 상대방의 재산을 이렇게 자기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예컨대 그런 식으로 애초에 이 사람과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할, 혹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줄 마음이 없으면서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혼인을 하고, 그런 뒤에 다른 사람과의 간통을 오랜 시간 지속을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에 그러니까 당한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권리와 어떤 대응 방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육체적인 관계는 증명이 그래도 가능한데 정신적인 것은 좀 증명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좀만 이따 얘기할까요? 두 번째 또 나온 논거 중에 하나는 이제 굳이 애정이 없는 가족을 유지해서 얻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런 거 있었는데, 우리 그럼 한번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럼 이 친구가 아까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네. 간통죄의 존치론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반박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자유정보학부 장수상 학생이랍니다. 아까 전에 애정 없는 관계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냐 이런 질문하셨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사람이 그 애정이라는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동물인지에 대한 의문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애정이라는 본능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 이런 것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애정 없는 관계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간이 서로 믿음이 가고 그런 곳으로 가족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더 옳다고 보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정이 없다는 표현이기보다는 그런 신뢰가 있는 과정을 통해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그것으로도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애정, 꼭 애정이 아니더라도 신뢰, 의리 같은 거죠, 일종의. 네. 저쪽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금 반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성입니까? 네? 세 번 다 반박입니까? 부연 설명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학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전기전자전파공학부 김준현입니다. 그 앞에 얘기하셨던 분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간통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혼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합의 이혼이라든지 이미 그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간통죄라는 부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앞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애정이 없는 가정을 계속 유지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문제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간통법에 대해서. 네, 너무 허무하게 끝났는데. 네. 그 옆에 여학생 한번 가볼까요? 네, 여학생 한번 가볼까요? 네. 생명과학부 김지연입니다. 아까 이쪽에서 말씀하셨던 남사부분의 입장에 반대해서요. 네, 신뢰라고 하는 부분. 네, 간통죄 같은 경우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하부님께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옳은 가정의 모습 혹은 옳은 형도덕을 강요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의 형태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예, 이렇게 하면 길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두 사람이 좀 해보고, 네. 그 다음으로 좀 더 나가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사적인 영역, 과연 사적인 영역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적인 영역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이 계속 있는 거죠. 이거는 가정을 깨트린다. 또 여성을 피해를 준다. 또 자녀에게 해악을 끼친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 해악도 있으니까 이게 무슨 사적인 거냐라고 하는 것.
것이고, 과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면 범죄로 취급해서 이것이 이제 예방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뭐 정신적인 사랑이든 육체적인 사랑이든 뭐 사랑이 없는 어쨌든 성관계든 과연 이것이 처벌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이제 그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이쪽으로 우리 여학생이 계속 손들고 있는데. 네. 국제학부 유치원입니다. 저는 먼저 간통죄에 대해서 아까 성도덕을 유지하고 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간통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쓰셨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는 게 과연 우리들이 간통죄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무리한 성행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간통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막 물란한 성행위를 하고 막 밤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할 거라고 생각은 않거든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인식들을 그러니까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의 폐지 여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간통죄로 처벌을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와 달리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도록 해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통죄 처벌을 받고 나서 과연 그 감옥에서 그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교화가 돼서 다시 가정생활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처벌을 받고 고소를 받았던 피고인이 과연 그 감정적인 문제 없이 이전의 아내에거나 남편에게 돌아가서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간통죄가 과연 유지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니까 이쪽 한번 와볼까? 이쪽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한번 어떻게 우리 어느 쪽 의견입니까? 이 세 분은 간통죄 반대? 그쪽 뭡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단독 찬성? 네, 그거 한번 가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예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간통죄가 있음으로써 범죄가 간통을 하는 행위를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가 예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간통죄나 이런 간통 행위에 대한 것은 너무 윤리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잣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되고 안 된다고 정의가 내려지는 건데 그것을 이제 법적으로 딱 정의를 해놓음으로써 그 잣대가 이제 흐려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간통 이 정도 하면은 죄가 아닐 것이다 이런 것을 아예 그 전에 이렇게 방지를 딱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이 파괴가 되는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간통죄로 이렇게 처벌을 시켰을 때 그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셨는데 가정은 그 부부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자식들도 하나의 가정 구성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간통죄가 성립이 된다면은 그 처벌 행위를 통해서 또 아니면 벌금을 내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더 보상을 해주던가 남아있는 피해 가정 구성원들 즉 자식이나 만약에 남편이 외도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와이프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 가정을 꾸리기가 그 저런 간통죄가 성립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가볼까요? 저는 법학과 연구준이라고 하고요. 이제 뒤에 분께서 이제 보상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저를 만지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보상하고 이제
그런 예방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만약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저희 간통죄 폐지론자들이 자꾸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간통죄 폐지론자들이 절대 간통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꾸 의문 제기하는 거지. 뒤에 품처럼 자꾸 이제 간통이 허용된다라는 문장 자체가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간통죄가 없다 치더라도 지금 외국의 사례만 봐더라도 간통은 되게 중대한 그런 윤리적 잘못이고 되게 강력한 윤리적 그런 비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간통죄가 없는 외국에서도 바람 피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바람 안 피는 사람도 있겠죠. 윤리적 제재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법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한가, 법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억제되는가에 대해서는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바람을 피는 사람 계속 피거든요. 죄가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억제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실증적인 자료가 주어져야지 이제 너무 순진하게 그냥 죄가 있으니까 억제될 것이다. 자꾸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건 전혀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는 바람은 필 사람은 필 거고 안 필 사람은 안 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좀 이렇게 주장하면 좀 문제가 있으려나? 근데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바람 필 사람은 피고 안 필 사람은 안 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보상에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폐지론자들의 입장은 보상이 민사적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게 형사적으로 그 사람 꼭 죄를 보내야 하느냐, 그게 뭐 피해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이제 나중에 이 수업에서 그런 주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인권에 대해서 이 얘기가 다시 나올 텐데 그런 형벌이 그런 피해자에게 어떤 실질적인 보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거든요. 뭐 보상이 된다고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사적 보상으로도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형법은 모든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적용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근데 민사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서 형벌적 제재가 가해지는 게 국가의 권리의 정당한 행사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죠. 네, 일단 거기까지. 뭐 어차피 필 사람 피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사적 해결이라고 하는 이제 대안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맨 앞에 봤던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 뭐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데 미국에는 이제 있는 제도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제도죠.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엄청나게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사실상 그 이혼하면 이제 파탄할 정도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손해배상 그런 그 위자료 같은 것이 너무 적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다 위자료로 줘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이제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간에 그러나 이제 피해자의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성 또는 남성이 되겠죠. 대체적으로 여성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간통한 사람의 배우자, 이제 피해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어쨌든 민사적인 손해배상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한두 번 이제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딴 살림을 차리고 이제 아예 두 가정을 두고 있다라든지 과연 그런 경우를 과연 우리가 이제 그런 민사적 배상만으로 가능한지 그거는 조금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안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이게 그냥 민사적으로만 해결하면 되나?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중혼 상태, 이중 결혼을 하고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총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하면 그게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만약 그런 식으로 뭐 아예 두 가정을 두고 이쪽에도 아이가 있고 이쪽에도 아이가 있고 같이 생활비도 보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간통죄를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는 했으니까 우리 이쪽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남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두 사람만 더. 네. 예, 정형외과 이호진입니다. 예. 간통죄에 대해서 인사 간통죄에 대해서 존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간통죄에 대해서 민사상의 보상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말씀하신 하고에 대해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도 일단 결혼이라는 법적 관계에 대해서 보상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은 일단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그렇게 간통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게 돈만 어느 정도 주게 되면 이것이 무마가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간통죄가 정신적인 것보다 왜 더 큰 처벌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정신의 발현이 사실 몸의 선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의지이고 그 의지의 발현이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간통죄가 자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에서 꼭 굳이 그러한 선택을 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 간통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자기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다른 재혼을 어느 정도 더 생각할 여지가 더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가정 간의 행복이 더 파탄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되게 말로 하고 싶었던 건데 고등학교에서 본능 내면 세계 발현이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본능의 내면 세계를 그런 식으로 발휘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법이 입을 안쪽까지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법은 그 하부가 태어날 때부터 탯줄을 자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개인적인 영역에 다 침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불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탯줄까지 이미 끊었다 법은. 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 주제는 아주 재밌는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미처 못다한 이야기는 이제 그런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제 이 간통이라고 하는 행위가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과연 처벌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예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또 쟁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들을 EKU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